미얀마가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부가 국민들을 학살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한 미얀마의 민주정부가 군부에 조직적인 저항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얀마 시위대들의 구호도 변화하고 있는데 미얀마 군부의 퇴출과 민주화를 요구하던 문구들이 사라지고 R2P라는 문구의 피켓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인권운동가들과 전문가들이 미얀마인들이 요구하는 R2P를 국제사회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실행될 경우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잔혹한 미얀마 군부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규탄한 한국 정부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이 군사 개입에 참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R2P는 대체 무슨 뜻이며 미얀마인들은 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만약 대한민국이 미얀마에 개입할 경우 그 형태와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슈퍼리는 미얀마 민주항쟁에 R2P가 적용될지와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 미얀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보호 책임을 의미합니다. 인종청소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자국 시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북한과 같은 불량한 국가나 소말리아와 같은 실패한 국가에서 자국민을 학살할 때 저항할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국제사회가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R2P는 200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결의됐고 2006년 만보리를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할 가장이 오히려 가족을 학대할 때 경찰이 나서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R2P의 개입 대상인 실패한 국가의 모습을 정확히 충족하고 있는데 실패한 국가란 정부가 통치 능력을 상실하여 국가로서 일체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국가를 말합니다. 자국민의 반대에도 쿠데타를 감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학살하면서 무력화된 민주정부의 상황이 이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얀마인들이 R2P를 통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미얀마인들은 2011년 리비아에서 R2P가 적용되어 독재자 카다피가 제거된 것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2P의 적용은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을 의미합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비롯해 군대를 파병하게 되는데요. 다만 그 수준은 큰 차이가 있는데 지상군을 포함한 다국적군 MNF의 적극적인 개입일지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해상봉쇄를 포함한 간접적인 지원일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리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개입 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군사 개입이 아닌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한 평화유지군이 PK로 파병될 수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미얀마 군부의 배후에 서 있기 때문에 R2P를 통한 미얀마 민주화 항쟁에 개입하는 것이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개입 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 미 경우 군사 개입이 아닌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한 평화유지군이 PK로 파병될 수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R2P를 통한 미얀마 민주화 항쟁에 개입하는 것이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든 대한민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가 신남방 정책 등으로 미얀마에 관여해왔고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세력에 명백한 지지를 보냈기 때문인데요. R2P에 따른 미얀마 개입안이 유엔에 상정된다면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개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개입이 확실해진다면 이라크전과 같이 전투부대가 포함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할지 동티모르의 상록수 부대나 레바논의 동명부대처럼 현지 안정을 위한 평화유지부대가 파병될지가 논의될 텐데요.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미얀마 민주항쟁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타국의 압박과 상관없이 자주적 결정으로 군사 개입 여부를 정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미얀마민들이 R2P를 요구하는 것은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결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R2P에 따른 개입은 군사 개입을 수반하므로 미얀마의 파괴와 미얀마인들의 희생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인들이 이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민주화를 성공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군부의 독단과 잔혹함이 군사 개입으로 인한 희생보다 크다고 볼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988년 8월 8일 학생들이 주도한 8888항쟁과 스님들이 주도한 2007 민주항쟁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최소 수천 명의 미얀마인들이 희생됐는데요.
경악스러운 사실은 군부가 이 희생을 통해 폭력의 한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집안의 여고생을 조준사격하고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광기 어린 폭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사실만으로도 미얀마인들은 군부의 광기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을 요청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던 것입니다. 또한 군사 개입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얀마 민중들이 군부와 끝까지 맞설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비춰봤을 때 미얀마가 대전으로 빠져드는 것은 확정된 사실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인데요. R2P가 적용될지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질지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의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평화유지군 PKO의 파견 R2P의 적용을 통한 비행금지구역의 설정과 PSI를 명분으로 한 해상봉쇄, 대규모 지상군이 포함된 다국 적군의 미얀마 군부 섬멸 작전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압박을 무시하고 개입을 결정했을 때 각 방식에 따른 우리 군의 개입 여부도 달라지는데요. 먼저 평화유지군의 파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유지군 PKO는 말 그대로 본쟁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파견되는 UN 직할의 부대인데요. 중국의 방해로 R2P가 무산되었을 때 파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PKO는 주로 후진국 군대들로 구성되나 갈등이 심각한 지역은 선진국의 군대가 투입되어 분쟁을 막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평화의 유지에 있어 분쟁에 개입할 자격이 없고 유엔의 권고를 무시한 교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1990년대 코소보 사태에서 세르비아 민병대가 코소보인들을 학살할 때, 르완다 대학살에서 후투족이 투치족을 학살할 때 모두 PKO가 파견되어 있었으나 학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엔이 R2P를 포기하고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경우 미얀마인들의 학살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 군이 파견되더라도 현지에서 미얀마민들의 생활을 돕고 보호구역을 만들어 학살을 제한하는 것 이상의 활동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과격 행위에 부담을 느낀 중국이 기권을 선언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 적군 MNF가 편성되어 미얀마 군부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군의 투입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미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에서 지상군 투입이 얼마나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2P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2011년처럼 공습과 해상봉쇄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는데요. 모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항기의 접근을 막고 미얀마군의 항공기를 격추합니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헬기 등을 통한 무력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상에서는 확산 방지 구상 PSI의 개념이 적용되어 미얀마 군부로 전달되는 모든 물자를 차단해 군부의 역량을 급감시립니다. PSI는 테러 행위나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을 뜻하는데 미얀마 군부의 학살에 쓰일 무기와 물자를 차단하는 명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가장 현실적인 군사 개입 방법이나 미얀마 군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미얀마 시민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내전이 지속될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 군은 독도급을 파견해 헬기로 물자를 지원하거나 세종급 등의 군함을 파견해 해상 봉쇄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상군 투입인데요. 미얀마 민주항쟁이 대규모 학살로 발전할 경우 강대국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미얀마인들을 돕기로 결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다국 적군이 편성되어 미얀마에 상륙해 미얀마 군부를 완전히 경멸하고 민주정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주둔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얀마인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릴라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모든 강대국이 꺼리고 있는 일인데요. 다국 적군이 투입되었을 때 미얀마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작전에 우리 군이 가담한다면 독도함, 천왕봉함으로 구성된 해병부대를 파견하거나 상륙 이후 강력한 기계화부대나 특수전예단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간접적인 개입을 시도하거나 개입을 포기할 경우 대한민국이 져야 할 부담은 감소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영향력도 감소합니다. 반면 우리가 적극적 개입을 시도할수록 미얀마가 안정화되었을 때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으나 동시에 작전이 실패할 경우 큰
큰 인명피해와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무언가를 포기해 다른 것을 얻게 되는 상황인데요. 미국 등 타국의 요청에 따라 끌려가듯 내려야 하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들의 뜻만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미얀마 사태가 우리 정부의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의 영웅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물론 미얀마 현지에서까지 이루어지는 이들의 용기와 헌신에 미얀마인들의 감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얀마 로힝야 학살 사태에서 인권보고관으로 활동했던 이양희 교수는 동료들과 미얀마 특별자문위회를 결성해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로힝야 학살의 책임자가 미얀마 군총사령관 홀라임인 것을 지적한 탓에 미얀마 전문가임에도 미얀마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녀는 로힝야 사태에서 미얀마 다수를 차지하는 버마족의 비난이 극심했음에도 미얀마 민주화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그녀의 진심에 감동한 미얀마인들의 사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양희 교수는 UN 특사에서 물러난 나에게도 구조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미얀마 민주화를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에서 반딧다 스님으로 헌신하고 있는 유론 스님은 군인들이 길거리에서 검문을 하는데 핸드폰에 시위 관련 사진, 동영상이 있으면 잡혀간다. 언제 밤에 경찰에 끌려갈지 모른다면서도 미얀마인들이 굉장히 선하고 순수하다. 옛날에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생각난다. 한국에서는 스님들이 이끌어줄 게 없지만 여기서는 필요하다며 미얀마에서 민주화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항쟁은 이미 명백히 대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정부와 소수민족 반군이 연합하는 등 반군부, 반독재 투쟁이 점차 무력 충돌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가 대한민국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뒤백나 불릴 정도로 존경받는 민주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결정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